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네 분과 함께 북한 정치권 소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근택 변호사,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박상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먼저요, 북한 노동당 당대회가 폐막을 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과 김주애의 심상치 않은 등장까지 짚어둘 대목이 좀 있습니다. 먼저 영상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딸인 주의 모습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죽 옷을 아빠하고 똑같은 가죽 옷을 입고 왔고요. 특히나 저 장면입니다. 같이 내려오는데 김정은 위원장보다 더 중앙으로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이 노동당 대회가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큰 행사이기 때문에 분명히 기획 의도가 있을 것 같은데, 먼저 현근택 변호사님. 네. 주애, 딸인 주애가 정 가운데 중앙에 세웠다는 것만으로도 이게 후계자가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거 아니냐는 해석이거든요. 그렇죠. 거의 뭐 낙점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예. 이때 두 가지 약점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제 여성이라는 거.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10대 초반이죠. 우리 나이로 치면 아마 13살 정도니까 초등학교 6학년 정도 나이밖에 안 되거든요. 맞아요. 많은 분들이 보기에는 너무 어리다. 여성이 할 수 있을까? 이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마 가죽 자켓 입은 거는 좀 강한 이미지. 그다음에 이미지를 보이는 거죠. 왜냐면 우리도 예. 보면은 뭐 공군 파일럿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약간 가죽 자켓을 선호하거든요. 약간 이제 강함의 이미지가 있어요. 예. 그리고 중앙에 세운다는 거는 많은 분들이 실제로는 후계자가 아니고 그냥 약간 얼굴마담만 하다가 그치지 않겠냐라고 많이 예상들을 하는데 하는 전망도 있죠. 그렇죠. 예. 있는데 그게 아니다. 사실은 북한은 어떤 이 서열이라든지 행사를 할 때 자리 배치라든지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게 그럼요. 따지거든요. 이게 예. 우리도 군대 가 보면은 이 자리 배치가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군경 일치 사회일수록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운데 세웠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 어느 정도 후계를 확정지었다라고 보고 앞으로도 조금 더 그러니까 약간 지원해 주는 거죠. 어리고 여성이지만 그래도 중심이야. 그러니까 예. 너희들 앞으로 이제 당대회를 하다 보면 이제 뭐 군인이라든지 아니면 당 간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쪽으로 힘이 쏠려 잘해. 약간 그런 보여주기 뭐 퍼포먼스 아닌가 이렇게 예.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상회담 보면은 의상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상대국에 대해서. 북한은 이제 그런 게 별로 없으니까 여기서도 의상이나 헤어 같은 거를 어떤 의도를 가지고 보여줬을 거예요. 그게 이제 후계자로서 사실상 낙점한 거 아니냐 해석부터 이제 전문가들은 약간 좀 보수적으로 보긴 해요. 아직까지는 아니죠. 왜냐하면 공식 직함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박상수 대변인은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그 김주애 씨의 그 나이가 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워낙 어리죠. 어리다 보니까 예. 그러한 측면에서 좀 그런 해석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또 한편으로 좀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이렇게 서두를 이유가 혹시 있는 게 아닌가, 이런 해석도 있죠. 일각에서는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까지 서두르고 있는 상황에서 김주애의 어떤 그런 후계 구도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진짜 그러한 가설들처럼 유사 사태가 만약에 발생을 하거나 예. 그렇게 됐을 때는 이 한반도 전체의 안보 상황이나 경제 상황이나 모든 것들이 굉장히 큰 혼동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우리가 정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당을 가리지 않고 초당적으로 좀 예의주시하면서 그렇죠. 오직 국익만을 우선으로 생각하면서 좀 접근하고 예. 너무 섣부른 해석을 하지는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예. 듭니다.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에 북한 관련 소식에 주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 변화가요. 김정은 위원장은 총비서로 추대가 됐는데 동생인 김여정 부부장도 부장으로 승진을 했습니다. 이건 또 정치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먼저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9기 제1차 전원회의에 관한 공보. 조선노동당 총비서 김정은, 당중앙위원회 부장 김여정,
박광웅, 한광상. 김여정 이제 부장이 됐는데요. 이번에 5년 만에 구체 당대에서 다시 후보위원으로 복귀한 것이죠. 이제 뭐 이거는 계속 논란의 여지가 있긴 합니다만 제 판단에 김여정의 역할은 김주의 후계 구도를 도와주는 역할이다. 네. 후계 구도로 가는 데서 김주혜를 띄워주는 역할로 그렇게 보입니다. 김여정 부장이 됐죠. 이제 그 주회의 고모가 되는 겁니다. 부장에서 부부장에서 부장이 됐는데 장관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정치국 후보위원이 됐다는 겁니다. 정치국 후보위원은 보시는 것처럼 당의 최고 정책 결정 기관의 한 멤버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성취부된 박원근 교수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주회를 도와주는 역할을 위해서 승진을 시켰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저도 박 교수의 말에 동의를 하는 부분이 있고요. 왜냐하면은 뭐 그 지위가 높아졌기 때문에 김주혜와 뭐 권력 투쟁을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예. 좀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김여정 부장도 김정남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권력에 대한 욕심을 선을 넘는 사람들이 어떻게 북한에서 말로를 맞이했는지를 봤기 때문에 본인도 본인의 역할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잘 알 겁니다. 예. 아까 전에 다른 여러분들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주혜가 갖고 있는 약점들 이런 것들 때문에 어리니까 여성이니까 좀 빠르게 이 언론에 노출을 시키고 후계 구도를 아마 좀 길게 가져가기 위해서 지금 초반에 나오는 것 같은데 김여정도 저는 아마 그걸 뒷받침하기 위한 역할들을 할 것이다. 과거에 그런 영상도 한번 나온 적이 있었잖아요. 그 행사장에 김주혜가 갈 때 김여정이 정말 굽신굽신 정말 90도로 그렇죠.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의전을 하는 모습들을 봤기 때문에 예. 저는 김여정 부장이 그런 본인의 역할, 본인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지금 워낙 지금 북한과 관련된 지금 정보들이 지금 아까도 나왔습니다만 나이도 13성으로 추정. 정확히 몰라요. 그렇죠. 최근에는 또 국정원에서도 뭔가 이름도 김주애야 아니면 김주혜일 수도 있다. 예. 왜냐하면 저렇게 북한 방송에 저렇게 방송이 많이 나옵니다만 단 한 번도 이름을 거론하지 않아요. 예. 계속해서 뭔가 존엄하신 뭐 아니면 뭐 샛별 여장군 뭐 이런 식으로 표현만 하지 이름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금 비밀로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글쎄요. 지금 북한 내부에서는 저는 아주 장기적인 그 기간을 갖고 승계 구도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워낙 베일에 쌓여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어진 영상이나 자료를 가지고 해석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1인 지도 거의 독재 체제에서 그러니까 김여정 아무리 동생이라 하더라도 경쟁자는 아닐 것 같아요. 경쟁이 안 되죠. 예. 기본적으로 직계 혈족과 반계 혈족은 경쟁할 수가 없어요. 우리도 뭐 재벌 기업 이렇게 승계할 때 보면 뭐 작은 아버지, 큰 아버지 이렇게 쭉 있지만 직계 혈족으로 내려오면 다른 분들은 옆에서 뭐 부회장이나 이게 도와주다가 나중에 빠지거든요. 그렇죠. 똑같아요 원리는. 제가 보기에는 아마 승계 구도까지는 도와주겠죠. 안정화될 때까지는. 예. 그렇지만 승계가 안착화되면 아마 자연스럽게 빠질 거라서 본인도 아마 그걸 너무나 잘 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권력 투쟁을 한다. 이거는 제가 보기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예.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도 주목을 해야 되는데 글쎄요. 우리에 대해서는 아주 적대적인 얘기를 했고요. 미국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했던 얘기부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주목이 되는 부분은 이겁니다. 기만극이자 졸작이다. 동족 범죄에서 영원히 배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하나는 완전 붕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게 이주로 되면 북한은 지금 자신들을 핵 보유국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핵무기에서 우위가 전략적으로 워낙 우위에 있기 때문에 핵무기를 한번 쓰면은 완전히 붕괴시킬 수도 있는 이런 협박이거든요. 그렇죠. 예. 핵을 사실상 가지고 있다고 트럼프 대통령도 인정을 했지요. 뉴클리어 파워라고 했습니다. 원래 핵 보유국은 뉴클리어 스테이트인데 예. 뉴클리어 파워라 하면서 사실상 핵 보유국이라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도 인정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전면에 내세워서 외교적으로 안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김정은 위원장이 놓칠 리는 없어 보입니다. 예. 그리고 또 지금 한 가지 더 아쉬우면 오늘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아주 뭐 참 수치스러운 그리고 모욕적인 이런 언행을 했는데 좀 전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제 메시지를 냈더라고요. 우리가 좀 더 노력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오랫동안 남북 관계가 좋지 않아 왔는데 저런 이제 태도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한다라고 하면서 더 노력하겠다라는 약간 좀 납득이 되지 않는 왜냐하면 예. 우리가 남북 관계가 어떤 종속 관계가 아니고 서로 당당한 관계인 거고요. 또 유엔에서는 인정되는 한반도의 유일한 국가는 대한민국이거든요. 그리고 유엔에 동시 가입한 것은 특수한 상황으로 동시 가입한 거고 이렇게 예. 한반도에서 유일한 국가는 대한민국인데 이렇게 북한에서 위협적인 발언을 하는데 당당하게 대응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노력하겠다고 얘기한 것은 좀 언뜻 납득이 되지 않는다. 네.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안보가 믿어도 되는지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좀 아쉽다 말씀드립니다. 예. 성실부대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우리 정부 여당으로서 이렇게 달갑지는 않아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근데 그렇게 별로 놀랍지는 않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에 집착을 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일단 첫 번째로는 북한의 지금 각종 제재들이 가해지고 있는데 이거의 주체국이 결국 미국이잖아요. 예. 본인들이 받고 있는 이 규제에 대해서 풀어줄 수 있는 유일한 주체는 지금 미국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것이고 또 트럼프 대통령의 특성, 개인적인 성품상 뭔가 돌발 행동을 할 가능성, 뭔가 북한과 정상회담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이벤트가 될 수도 있고 핵과 관련된 뭘 풀어주는 게 될 수도 있고 제재를 풀어주는 게 될 수도 있고 어떤 방향이든지 트럼프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예. 아무래도 저런 러브콜을 보내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렇다면은 윤석열 정부 때 했던 것처럼 국민의힘 정부 때 했던 것처럼 그냥 대북 강경책으로 가는 게 맞습니까? 그때 그럼 결과가 어땠죠? 오물풍선 날라오고 굉음 방송으로 적경 지역의 국민들은 고통받고 정말 그 국회로 와서 그 적경 지역의 부모가 와서 우리 애가 정말 잠을 못 잡니다 하면서 울부짖었던 걸 아직도 벌써 잊어버린 겁니까? 예.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우리 입장에서는 만약에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뭔가 하려고 할 때 우리를 패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양쪽에 다 어찌 보면 계속해서 구애 작전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현실적인 부분을 인정을 하면서 북한을 대하고 그리고 또 미국을 대해야 되는 것이지 뭔가 무조건 대북 강경책 이미 전 윤석열 정부 때 실패로 드러났기 때문에 지금 스탠스를 유지하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나 이런 것이 전 적절한 리액션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우리에게는 저렇게 말을 쏟아냈는데 미국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했는지 보겠습니다. 미국이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면 좋게 묻지될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적대시 정책이란 건 뭐냐면 핵보유국으로 인정을 한다면 대화를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서부터 계속해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러브콜을 보내왔죠. 한반도가 중대 군면에 접어들 수도 있어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We never were able to talk because look, I was so busy. I'd come back with respect to Kim Jong-un. I'd come back. It was. With the North Korean Kim Jong-un this year, Kim Jong-un.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에 에이펙에 오기 전부터 김정은 위원장 만나고 싶다고 얘기했고 못 만나고 돌아갈 때도 저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능성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아마 이제 중국 방문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중국 방문할 때 만나지 않겠냐는 게 아마 대체적인 시각이고 예. 그러나 분위기는 뭐 트럼프 대통령도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11월에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지금 뭐 관세 대법원 판결도 무효되면서 국내에서 굉장히 어렵거든요. 예. 지금 뭐 선거할 때마다 지고 있어요. 돌파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물론 이란이라든지 뭐 공격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전쟁 일으키는 것보다 북한과의 관계 개선 아니면 이걸 뭐 노벨 평화상을 받는다든지 그런 것도 원할 거예요. 강원 작전을 원해서 외교적인 성과를 위해서는 아마 만날 수도 있다. 물론 에이펙 왔을 때도 만나기 원했지만 김정은 입장에서는 그렇죠. 예전에 뭐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전에 그렇죠. 몇 번 예. 대화를 하다가 제대로 안 된 게 있어서 보다 확실한 아마 지금 가장 얘기하고 있는 핵폭 인정해 달라. 그다음에 뭔가 제재해 달라 이럴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확실한 선물을 아마 원하고 있을 것 같은데 예.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은 어디로 칠지 몰라요. 지금 하는 거 몰라요. 보면. 예, 언제 어떻게 할지 몰라서 그냥 예. 당장 내일이라도 또 만날 수도 있고 만난다고 했다가 취소할 수도 있어서 예. 저희들 입장에서는 예의주시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예, 미국 쪽에서는 계속적으로 무언가 메시지가 나오고 있는데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준우 대변인이 얘기한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 본인은 북한을 이미 핵보유국의 주다는 나라로 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취부대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니까 핵보유국 북한을 볼 거냐 말 거냐 사실 이게 국제사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거든요. 그렇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한국의 이익을 가장 최우선시 해줄 것인가? 아니겠죠.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시 할 것이고 아마 그 위협적인 핵무기에 대해서 미국 영토까지 도달하지 않는 것을 뭔가 제어할 수 있다면 그런 거에 대해서 인정해 줄 가능성도 존재하거든요. 예. 저희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그 사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뭔가 북한과 우리는 계속 대화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북한과 뭔가 소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걸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야 트럼프 대통령도 뭔가 북한과의 뭔가 소통이나 이벤트를 할 때 한국을 패싱하지 않고 같이 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예. 계속해서 북한을 적대시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사실 북한의 입장에서는 작년에 우리가 봤던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어떻게 보면 이 러시아와 혈맹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국제 제재 속에서도 어떻게 숨구멍이 하나 더 생긴 겁니다. 아군이 있는 셈이죠. 그렇죠. 중국 이외에 러시아라는 숨구멍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 미국에 이렇게 구애를 하고 있는 이유. 아마도 저는 최근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핵 보유 국가나 아니면 독재자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또 봤잖아요. 예. 뭐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이나 지금 이란과의 이런 상태들 봤을 때 언제든 북한과 유화적 제스처가 아니라 정말 강압적인 제스처를 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 차원에서 저는 김정은 지금 북한에서도 미국에 대해서 좀 약간 유화적인 메시지로 변화한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파고들 틈을 예의주시하면서 언제든지 기다렸다가 파고 들어가야죠. 사실 지금 미국이 이란을 압박하는 이유가 핵무기를 갖지 못하게 영구적으로 갖지 못하게 지금 압박을 하는 거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만약에 뭐 이르긴 합니다만 또 전제긴 합니다만 만약에 4월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났다면 그러니까 우리 정치 입장에서 보면 지방선거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선거에 대한 영향도 영향이겠지만 저는 지금 이제 그 성치훈 대변인 이야기 중에서 두 번째 이야기는 굉장히 좋은 이야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 첫 번째 이야기에서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윤석열 정부와 비교를 하면서 이제 그러면 윤석열 정부처럼 적대적으로 해야만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윤석열 정부는 적어도 외교에 있어서는 굉장히 현실주의적인 외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북한을 둘러싼 미국, 일본, 중국 그리고 러시아의 이 국제적인 구도가 굉장히 지금 복잡한 구도로 흘러가고 있고 예. 현실주의적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 정부는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오늘 발표를 하는 내용도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발표도 그렇습니다. 계속 우리 민족끼리라는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금 그렇게 온정적으로 접근할 때가 아닌 것 같다. 오히려 굉장히 이성적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는 건 김정은이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지금 보면은 오히려 대한민국에 대해서 이젠 같은 동족으로도 볼 수 없다라던가 예. 통일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고 걔네들은 이미 우리 민족끼리라는 노선도 이미 폐기한 지 오래입니다. 굉장히 현실주의적인 외교 노선을 지금 가고 있는데 우리만 계속 그 80년대 학번들의 그 생각인 정말 온정주의적이고 민족주의적이고 그런 네. 시선으로 지금 북한을 바라보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쓸 수 있는 외교적인 옵션이나 카드가 점점 줄어드는 것 같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4월쯤에 만나게 돼서 이러한 부분을 또 민주당에서는 뭐 남북한 민족 간의 뭐 이런 것으로 계속 포장을 하고 싶어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물은 정말 대한민국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그런 결과물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는 민주당도 집권당이기 때문에 좀 냉정하게 접근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반박을 하면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뭐 우리 지정학적 위치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위치예요. 북한의 기본 노선은 통미봉남 아닙니까? 빠져. 우리 미국으로 직접 할래. 트럼프도 사실은 뭐 알겠지만 김정은이랑 직접 하긴 원해요. 그러면 사실 김정은하고 만약에 트럼프가 계속 직접 만나거나 협상을 한다. 그럼 우리 역할이 없어져요. 우리 입장에서 굉장히 어찌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북한이 저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반박을 해야 되지만 우리 입장이 그럴 입장이 아니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미국도 설득해야 되고 북한도 설득해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위치입니다. 그래도 어쨌든 기본적인 위치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때 뭐 하노이 회담도 하고 싱가포르 회담 후에 하노이 회담에도 안 됐습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남북 미간 이렇게 3자 회담 같은 거를 계속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안 하면은 사실은 완전히 패싱될 수가 있어요. 그럼 나중에 뭐 어떤 협정을 맺어갈 때 우리 대상자가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게 더 위험하죠. 그러니까 그런 입장이 지정학적 아니면 역학관계 그런 거는 사실은 이건 어느 당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당이 해도 마찬가지고 지금 야당이 해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거는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이제 정치권 조금 짧게 좀 또 들어야 되니까 정치권 소식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어제부터 대구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네요. 애초에 좀 공지부 예정된 것보다는 좀 하루 빠르다고 하는데 일단 영상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제가 제명되고 나서 병원을 그만둬서 최근에 부정선거를 말씀하시는 사태가 있어가지고 이제 학교 상황이 되는 대로 사진 큰 걸로 찍습니다잉. 잠시만 나오실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표님. 공개 되신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이 조금 나라가 정적을 쳐내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도 비슷한
처음으로 국민들이 보실 거예요. 그러니까 대구에 온 것도 다들 뭐 회피하지만 뭐 저는 저 한번 믿어주시고 제가 한번 이 문제를 극복해볼 테니 한번 맡겨주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대구에 온 것이라는 말씀. 오늘의 모습까지 보셨는데 원래 한동훈 전 대표가 하루 일찍 내려간 거 아닌가요? 아 그렇지는 않고요. 예, 수목금 이렇게 일정을 생각하고 근데 언론에는 있었습니다. 안 알린 건가요? 그렇죠. 네, 그 특별히 알리지 않고 왜냐하면 이제 민식 영청 로드를 할 때 다 그렇게 갔었기 때문에 이번에 근데 이제 서문시장 방문은 조금 일찍 이렇게 SNS를 통해서 알렸던 거고 예. 그래서 수목금 이렇게 3일 일정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예. 어제 한동훈 전 대표 얘기한 거 보면 이 대목이 좀 눈에 띕니다. 정면으로 승부하겠다는 의미다. 이것이 계엄이나 탄핵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문제를 보수의 심장인 대구에서 정면으로 승부해보겠다는 의미입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보수의 가치를 다시 재건하는 이러한 목적을 지금 가지고 있고 예. 이 보수의 가치를 재건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 지도부를 비롯해서 우리 당의 지금 현재 유력 정치인들이 사실 말은 굉장히 길어지고는 있지만 예. 그래서 뭐냐라고 물었을 때 정면으로 대답을 잘 못합니다. 예. 계엄은 잘못됐다. 그래서 탄핵은 어떻다는 것이냐? 또 말을 잘 못하고 그러면 계엄이 내란이라는 것이냐에 대해서도 확정 판결이 아직 안 나온 것이고 1심이고 무죄 추정 원칙이고 계속 이런 식으로 말을 돌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 우리 보수 정치를 지지하는 지지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달갑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 있어서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고 사과할 것은 사과한다고 이야기하고 예. 또 미래로 나갈 비전은 비전대로 이야기하면서 정면에서 이야기를 하겠다. 우리가 먼저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면 예. 지금 소위 말하는 당권파라는 지도부에서도 입장을 안 낼 수가 없는 거잖아요. 또 그를 통해서 보수 정치의 심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대구 시민들 또 경북의 예. 우리 TK 지역의 유권자들에게 어찌 보면 어떠한 방향이 우리 보수의 재건의 올바른 방향인지에 대한 예. 그러한 것들을 또 물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동훈 대표 뭐라고 했냐면 대구가 과거부터 아주 오른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내가 알기엔 아니다라는 취지로 얘기했어요. 그럼 이주로 되면 이런 이슈에 대해서 지금 당내에서 논란이 됐던 이슈에 대해서 대구에 가서 본인이 직접 물어보겠다는 거잖아요. 본인이 이제 대구에 간 이유가 이제 대구에 가서 보수를 재건하겠다 이런 취지 같은데 네. 제가 보기에는 대구에서 보수를 재건하겠다는 게 아니라 본인에게 지금 쥐어져 있는 배신자라는 그런 주홍글씨를 떼겠다. 그를 정면으로 대구에 가서 돌파하겠다. 그런 의미라고 해석한 게 더 맞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그동안 이제 당을 이끌어오면서 했던 여러 가지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예. 사실 딱 내세울 만한 좋은 성과는 사실 없어요. 지난번에 대선도 그렇고 총선도 그렇고 보궐선거도 그렇고 전부 다 한동훈 대표가 이끌었을 때는 결과가 좋지 않았었고요. 지지율도 사실 그 당시도 좀 좋지가 않았었거든요. 예. 그렇다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가 우리 당을 이끌었을 때 그 기간 동안 한 3년이라는 그 기간 동안 어떤 성과가 있었는가 얘기해보면 당의 갈등과 분열 외에 딱히 떠오르는 게 없어 보인다라는 것이 보수들의 생각이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구에 먼저 찾아가서 대구가 반기든 반기지 않든 관계없이 대구에서 계속 얼굴을 나타내고 대구에서 자꾸 자기의 목소리를 내고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이 예. 나는 보수를 떠나지 않았다. 그러니 나에게 배신자라는 타이틀을 주지 마세요라는 그런 전략 차원에서 대구를 계속 방문하고 대구에서 오래 머무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네. 해석한 것이 정치적으로 좀 맞을 것 같습니다. 현근택 변호사께서 어떻게 해석하세요? 정면 승부라는 건 뭐 보궐선거 나오면 출마하겠다는 뜻이고. 출마지다. 근데 안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네. 사실은 지난번에 아마 서울에서 북콘서트 할 때 어마어마하게 왔잖아요. 15,000명 정도 와서.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아마 대구나 부산 가겠네. 가는 건 정해져 있는데 네. 가서 북콘서트를 할지 아니면 그냥 방문을 할지. 근데 아마 그런 얘기 있었는데 북콘서트를 또 하면은 사실은 정치적인 행보로 좀 덜 보일 수 있어요. 뭐 연예인이냐 뭐 이럴 수 있어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그냥 하루 가도 되거든요. 네. 27일 내일 그냥 하루 가도 되잖아요. 서울시장. 가도 되는데 이틀 전에 간 거는 약간 붐업한다. 사람들한테 관심 주도. 왜냐면 네. 본인은 안 알리지만 이미 언론에 다 알려져 있잖아요. 그럼 많은 분들이 아마 실제로 뭐 서문시장 가면 많은 분이 따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네.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저는 아마 일찍 가서 이렇게 몇 군데 방문하지 않나. 원래 정치인들이 어디 출마할 때는 네. 가서 어디 방문하는 게 아니고요. 보통 그 유력한 사람들, 그 지역 사람들 몰래라기보다는 비공개로 만납니다. 그렇죠. 만나는 게 주력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실상 비공개지만 공개 행보예요. 네. 다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점점점 분위기 업해서 서문시장에 많은 사람들을 오게 하고 거기서 의미 있는 메시지를 던져서 결국은 그건 이제 장동혁 대표가 지난번 서문시장 갔을 때 현역 의원도 별로 많이 안 오고 예. 그다음에 대구시장 나간 후보들도 많이 안 오고 주민들도 많이 안 왔잖아요. 그거 아마 좀 대비시켜서 예. 보수의 적자는 나다. 이런 걸 좀 보여주려는 컨셉으로 보입니다. 그게 핵심적인 장소가 서문시장이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출마 얘기가 뭐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주호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또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얘기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대구에 있는 분들은 지는 사람 싫어하더라고요. 그런 걸로 봐서 지금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는 조롱받고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저게 어떻게 우리 보수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느냐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이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예. 그러면 제가 있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내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을 해요. 대구 지역 보궐선거 출마설이 계속 나오던데요. 쉽지는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대구라는 데가 예. 외지인들에 대해서 문을 예전에 조순영 네, 의원이라고 아주 훌륭하신 분 계셨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분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김부겸 전 총리의 경우는 아주 특이한 예외적인 케이스겠네요. 아니죠. 김부겸 총리는 고향도 TK이고 고등학교도 대구서 나오고 하지 않았습니까? 뭐 물론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이 얘기를 출마한다 안 한다 어디로 간다 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사수 대변인께 여쭤봐야 돼요. 대구에 관심이 있는 겁니까? 지금 한동훈 대표가 보궐선거를 출마할지 말지 뭐 이런 얘기를 말씀하신 대로 네. 지금 얘기할 이유가 정치적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정치는 어차피 상상력의 영역이고 가능성의 영역이니까 네. 그러한 가능성들에 대해서도 다단올 이유도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그런데 지금 주호영 의원께서 이야기를 하신 조순영 의원 케이스는 이제 민주당 쪽이었잖아요. 그분은 예. 민주당 인사였던 분인 거고 그리고 이제 그 김부겸 의원은 민주당 분인데 대구 출신이었고 당시에 우리 당의 대선 후보까지 했던 김문수 후보를 예. 이긴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구에 역동성이 없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대구도 나름대로의 역동성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 얘기는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로 보이는데 사실 사실 뭐 상황을 이제 보면서 네. 상상력의 영역이니까 두고 봐야겠죠. 지금 네. 뭐 장동혁 대표가 민주당을 이기는 게 아니라 한동훈 대표를 이길 전략을 짜겠다고 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뭐 봐야 되겠죠. 얼마나 이길 수 있는 전략을 짤지 근데 모르겠지만. 대구라는 지역의 특성이 궁금한데 한동훈 전 대표는 연고가 없잖아요. 전혀 대구에. 없죠. 예, 전혀 없죠. 그게 어떤 영향을 미치냐거든요. 그래서 이제 찾아간 이유가 이제 대구라는 이제 도시의 상징성이죠. 그 상징성 자체가 전부 다 보수의 심장이라는 걸로 다 이제 대표되고 있으니까요. 예. 보수의 심장에서 내가 만약에 성공을 했다, 거기서 승리를 했다 그러면요, 이거는 엄청난 정치적 성과일 겁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도박성이 좀 있는 그런 배팅을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나가서 된다 그러면 아주 크게 돌아올 수 있는 에너지가 될 거고 떨어진다면 사실 당연한 거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그런 배팅을 한동훈 전 대표가 하게 되냐. 한동훈 전 대표가 제가 알기로는 사실 본인이 이기는 게임이 아니면은 잘 도전 안 한다. 즉 그렇게 알고 예, 있기 예. 때문에 대구가 아닌 좀 더 유리한 지역구를 현실적으로 선택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조국 전 대표가 출마한 곳이 있다 그러면 예. 내가 옛날에 검찰 시절에 조국 수사했었다. 그리고 조국 관련돼서 내가 그 범죄 혐의라든가 이런 거 너무 잘한다라고 하면서 본인이 또 조국 잡았다는 얘기를 또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대항마로서 딱 대결 구도를 만드는 그런 판이라 그러면 한 번쯤 도전해 볼 수 있겠으나 단순히 되면은 좋다.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고 이런 생각으로 대구와 부산에 노크를 하지는 않을 거다. 굉장히 현실적인 선택을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정치인 부대변인은 어떻게 그러니까 정치 공학적으로 해석하면 가능성이 어때 보여요? 전 그래도 대구가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이유가요. 대구 지역에서는 아까 말한 것처럼 뭐 타지인 외부인을 받아주지는 않는다 말씀은 하시지만 예. 무소속 후보가 당선된 적은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특히나 무소속. 그러니까 저희가 뭐 보수 지역 우리가 뭐 민주당 사람이 보수 지역 어떻게 알아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저희 호남과 비교해 보면 좀 비슷합니다. 저희 호남도 민주당을 아주 강하게 지지를 해주십니다만 예. 민주당이 좀 잘못 나가거나 진보 진영 지지자들이 봤을 때 너무 선을 넘는 것 같은데 이럴 때 회초리 정말 세게 때려주시거든요. 그렇죠. 대구가 그런 곳입니다. 대구도 제가 알기로는 뭐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2020년 때 그때 총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홍준표 시장 그 당시 무소속으로 나와서 당선됐거든요. 그런 다음에 복당해가지고 대구시장 국민의힘 후보로 나와서
대구시 시장까지 됐었죠. 그 이전에도 뭐 무소속 대구에서는 그렇게 나와서 당선된 분들 많습니다. 네. 근데 지금 대구에 나가겠다고 말을 못하는 이유는 있겠죠. 왜냐하면 대구시장 후보가 누가 될지 아직 결정이 안 됐고 만약에 뭔가 대구로 나갑니다라고 선언을 해버리면 저는 장동혁 지도부라면 뭔가 그 대구 지역에 재보궐선거가 안 나오도록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구시장 나가려고 하는 분들은 현역 의원들이 있지만 현역 의원 아닌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지역구가 안 비니까. 그렇죠. 당권파에서 물밑에서 그냥 현역 의원 아닌 사람을 밀어줘서 네. 그 사람을 후보로 만들면은 그럼 재보궐선거 지역이 안 생깁니다. 그럼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대구 나가겠다고 선언했는데 거기에 재보궐선거가 안 나와서 못 나갈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장동혁 지도부에게 대비할 시간을 안 주기 위해서라도 지금 선언하진 않겠지만 네. 저는 대구 지역에 만약에 티오가 난다면 거기 갈 가능성이 높다. 아까 말씀드린 2020년 선거 때요. 근데 그때 홍준표 후보도 무소속이었지만 뭐 경남에 있는 김태호 후보도 무소속이었고요. 인천의 윤상현도 무소속, 강원도의 권성동도 무소속이었습니다. 그만큼 뭔가 국민의힘에서 공천을 제대로 안 하거나 보수 유권자들이 봤을 때 좀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보수 유권자들은 그 무소속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는 게 어느 지역에서나 다 나타났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준호 대표님, 그럼 대구시장이라는 자리가 보통 자리도 아니고 한동훈 전 대표를 경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보궐선거구를 안 만든다. 이게 가능한 시나리오입니까? 조금 억지 같아요. 이제 뭐 상상을 한다 그러면 소설을 쓸 수 있으니까는 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한동훈 전 대표 한 명을 위해서 보궐선거를 안 만들기 위해서 전부 다 중진들 나오려면 지금 한 3분 정도 되지 않습니까? 꽤 있죠. 그렇죠. 네. 주경호라든가 주영 의원, 윤재호 의원님들 이런 분들 전부 다 주저앉히고 본인의 뜻을 못 펼치게 막겠다? 그게 혹시 가능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좀 너무 나간 얘기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한동훈 전 대표가 본인이 정말 나가서 한번 붙어보고 싶다라고 하면요. 오히려 인천 계양에 가서 소영길 전 대표랑 붙어보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물론 이제 본인은 제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아예 도전을 안 하겠지만 거기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나왔던 지역구 아닙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지역구를 양보해줘서 그 대통령의 탄생에 만들어진 소영길 전 대표가 돌아오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소영길 대표는 지금 정청래 친명으로 붙어가지고 차기 당권을 더 노리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법여권을 상대로 싸우는 그렇죠. 아예 말씀이시죠? 법여권을 그러니까 우리 당내를 겨냥하지 않고 아예 법여권을 직접 타격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 가서 나온다 그러면 오히려 더 정치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목은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어떤 스탠스를 보이냐. 이재명 정권과 그러니까 정부 여당을 상대로 하는 거냐 아니면 국민의힘 내부로 향할 거냐. 이건 좀 중요해 보이거든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제명 이후 첫 일정을 지금 대구로 잡은 것이죠. 그게 이제 어찌 보면 지금 우리 보수가 정말 너무너무 참담한 지경에 몰려 있습니다. 아까 뭐 한동훈 대표 시절의 지지율 이야기라는데 장동혁 대표 시절의 지지율이 오늘 이따가 질문지에도 나오기는 하지만 역대 2번째로 낮아지는 지지율이 나왔더라고요. 정말 그 조사 기관에서 조사한 것으로서 최전은 송원석 비대위원장 시절이었고 그다음에 지금 또 장동혁 대표 시절에 이런 역대 2번째로 낮은 지지율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보수 지지자들이 지금 너무너무 우리가 뽑은 대통령은 무기징역 선고를 받고요. 그런 상황이니까 너무너무 지금 실망을 하고 처참한 기분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죠. 그 상황에서 뭔가 보수가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재건할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라는 희망을 주기 위한 그러한 행보거든요. 만약에 장동혁 대표가 그런 행보를 보여줬다면 서문시장에서 구름대 같은 인파가 몰려왔었겠죠. 하지만 그러질 못했고 그런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가 지금 대구를 방문하고 내일 이제 서문시장을 방문을 하는데 그 눈으로 보여지는 그 모습만 봐도 이제 보수의 열망이 어디에 모이고 있는가는 보수 지지자들은 다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이 지금 있기 때문에 우선은 우리 보수를 다시 재건하는 지도자, 리더가 누구인가를 선택받는 그러한 지점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내일 현역 의원이나 지지자들 많이 갑니까? 저도 내일 갑니다. 많이들 갈 겁니다. 많이들. 그러니까 현역 의원들도 가시는 분들이 많을 거고요. 지금 뭐 당내에서는 제가 오늘 오전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내일 한동훈 대표와 함께 가는 뭐 현역 의원들에 대한 징계 신청을 하겠다는 뭐 이러한 이야기들이 당내에서는 지금 들려오고 있는데 뭐 전혀 굴하지 않고 있고요. 그렇게 따지기 시작을 하면 한덕수 무소속 후보 주변에 계시던 분들부터 빨리 징계를 하셔야 돼요. 그 지금 사진이고 뭐고
우리 MBN 뉴스가 지금 많이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 사진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가운데 한덕수 이렇게 무소속 후보가 딱 서 있고 주변에 추경호 의원, 뭐 이상규 위원장, 뭐 김기흥 저기 위원장 뭐 이런 분들이 쭉 이렇게 도열해 있는 그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부터 먼저 따지시고 이 부분에서 따지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역 의원이랑 뭐 당협위원장도 한 몇 명 정도 지금 예상? 꽤 많이 갈 겁니다. 그래서 뭐 저희들이 지금 뭐 끝나고 서문시장에서 뭘 먹을까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고 꽤 많이 갈 겁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당내에서 이게 동행하는 거 해당 행위 아니냐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죠. 그 얘기 듣고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적절하다 봅니다. 당원 그리고 최고위원이잖아요.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국민의힘 의원이 같이 간다. 거기 국민의힘 후보와 민주당 후보와 무소속이랑 다툴 텐데 뭐 하자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징계감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정치적 도의상 맞지 않다. 정치적 의견은 낼 수 있지만 결과론적으로 그거는 해당 행위잖아요. 그렇죠? 해당 행위를 한다는 거 관련해서는 그거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본인도 그거는 감수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대구에 오는데 동석하고 동행하는 의원을 징계한다는 것은 그거는 좀 저는 가능하지 않을 것 같고요. 또 이제 대구에서 활동을 하면서 그 시민들과 함께 접촉을 할 텐데 지금 시민들의 반응이 어떤지 들어보면 조금 또 변화된 마음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제명이 됐지만 보수의 굉장히 중요한 정치인, 그죠? 이고 또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하는 보수층에 많은 지지자들이 있습니다. 네. 그분들도 제명된 게 아니잖아요. 정치인들, 특히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들이 자기의 정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어떤 정치인과 같이 동행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죠? 그런 부분들은 누구나 당연히 보장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징계할 사안이라고 한다는 그 자체를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요.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 김기흥 대변인 얘기를 보면 해당 행위고 이거 당연히 책임질 각오하고 내려가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지도부 분위기가 그런 겁니까? 아니 당원들이 보기에는 충분히 저 문제를 징계위에 제소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고발을 하면서 우리 당에서 뽑은 사람들, 우리 당원들이 뽑아준 최고위원과 또 국회의원들이 저기 왜 무소속으로 출마가 예정되어 있는 사람을 응원하러 지지하러 왜 나갔느냐? 난 당원으로서 그건 동의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윤리위에 제소는 할 수 있죠. 하지만 윤리위에 제소했다 해가지고 그걸 바로 심사를 해가지고 단 한 번 서문시장에 몇 월 며칠 나갔지요. 거기 몇 시간 동안 같이 있었지요. 밥도 같이 먹었지요. 라고 하면서 그 한 번을 가지고 어떤 처벌을 내린다? 그거는 사실상 좀 어려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횟수라든가 농도라든가 수위라든가 이런 것도 또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데 그런 걸로 따져서 본다 그러면 이거는 단 1회선 가지고는 좀 힘들어 보이지 않겠느냐. 다만 만약에 이제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출마했고 무소속 후보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본 선거 기간이 있는데 그때 만약에 가서 선거 기간 내내 열흘 넘게 계속 캠프도 참여하고 유세차에 올라가고 어깨띠를 들고 같이 한동훈 전 대표 당선을 도와준다. 그러면 이건 해당이가 명백한 거죠. 근데 이런 식이 아닌 단 한 번 하루에 몇 시간 정도 도와줬다 또는 지지했다 해가지고 징계 처벌받는 거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 현실적으로. 일단 제소는 될 거다 이런 건 얘기네요. 뭐 저는 뭐 장동혁 대표 사퇴 요구한 25명의 이름 올렸다가 이미 제소가 돼 있는 입장이라서 뭐 제소를 하면 뭐 더블로 제소가 되면 뭐 그러려니 하겠는데 문제는 뭐냐면 당시 우리 대선 후보 경선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김문수 후보, 뭐 홍준표 후보, 뭐 한동훈 후보 해가지고 경선을 하고 있을 때였는데 그때 한덕수 후보 무소속이었습니다. 근데 거기 캠프에 수석 대변인이 지금 이정현 공관위원장. 그리고 거기 캠프에 대변인이 당시 연수갑에 당 대변인 자리는 내려놨대지만 연수갑 당협위원장 자리는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 김문수 캠프에 한덕수 캠프에 대변인을 한 게 김기흥 대변인이에요. 지금 뭐 정치적 도의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데 본인이 우리 당 그 대선 후보 그 경선하고 있을 때 무소속 후보 옆에 가가지고 그때 그 유명한 거 있지 않습니까? 저도 호남 사람입니다. 한덕수 후보가 당시에 그때 바로 옆에 김기흥 대변인이 딱 서 있는 사진이 있습니다. 호남 사람입니다. 외칠 때 함께 가서 이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죠. 한덕수
무소속 후보에 대해서 그렇게 하셨던 이정용 공천관리위원장과 그다음에 김기흥 대변인부터 먼저 그럼 뭐 징계든 뭐든 본인들이 자청해서 책임을 지시면 그때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한덕수 이제 전 후보와 비교를 하시는데요. 그건 굉장히 좀 부적절한 비교라 생각합니다. 왜 부적절한 거예요? 무소속인데. 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때는요, 한덕수 전 후보가 나는 단일화하겠다는 것을 이미 여러 번 얘기를 했었고요. 곧 단일화 되겠다. 그리고 이미 경선 때 당 지도부한테 찾아가서 단일화에 대한 얘기까지 구체적으로 일정이 오갔고 실무자들에게 만나서 김문수 캠프와 한덕수 캠프 그리고 당 실무자까지 단일화에 대한 일정까지 논의를 했을 정도로 곧 단일화되면 둘 중에 한 명이 우리 후보다라고 이제 했던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한동훈 후보가 나온다 그러면 한동훈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랑 단일화 합니까? 아니죠. 국민의힘 후보를 떨어뜨리고 본인이 지금 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계속 장동희 지도부에 공격을 하고 장동희 지도부를 좀 없애려고 하는 이런 목적을 가진 완전히 목적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한덕수 후보와 지금 한동훈 이제 앞으로 후보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을 똑같이 비교한다는 것은 이건 적절하지 않은 비교라. 지금 박상수 대변인 그 부분 한번 여쭤볼게요. 이렇게 서울에서도 이제 정치인들이 내려가고 팬카페에서도 내려가고 만약 그렇게 된다고 하면 거기서 그래도 붐이 일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보수의 심장인 애초의 목적, 대구의 민심이라고 볼 수 있느냐? 이런 논란은 좀 있을 수 있고. 글쎄 한동훈 대표 지지자 대부분이 참 뭐 이게 우리 당의 현실이긴 한데. 네, TK, PK 영남권 지역에 계세요. 아,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서울에서 저희가 집회를 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거기서 이제 버스를 타고 다들 올라오시고 막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뭐 수도권에 어마어마한 지지자를 갖고 있는 당은 지금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영남권에서 그와 같은 지지를 받고 있는다라는 측면은 동일한 것이고 그리고 계속 한덕수 후보 지금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로 1심에서 징역 23년형이나 선고를 받은 한덕수 후보를 지지한 게 해당 행위가 아니고 아무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는데 제가 단언컨대 한덕수 후보는요 당시 당원들의 투표에서 단일화를 다수가 우리 당원의 다수가 단일화를 반대하는 후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당의 후보는 당시 김문수 후보였고 김문수 후보의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 그리고 심지어 당시 당원 투표를 통해서 당원 투표에서 절반 넘게가 반대한 그 후보를 가서 그렇게 지지를 했고 옆에 서서 행동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단죄부터 한다면 뭐 그러면 그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문제인 것 얘기는 같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고 실제 뭔가 이루어지면 얘기해 볼게요. 지지율 한번 보겠습니다. 대구 지역의 지지율이 오늘 나온 그 MBS 조사 결과를 보면은 글쎄요 이런 조사 결과도 좀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대구입니다. TK 대구 경북인데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동일하게 지금 지지율이 나왔습니다. 현권 투표로 이 지지율이니까 국민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민주당이 잘하고 있다고 보는 겁니까? 아니면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 인식이 많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두 분 싸우시는 거 보면 되잖아요. 저는 다른 당인지 알았어요, 같은 당인지 아니고. 사실은 지금 당내에 지금 갈등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잖아요. 대구가 어찌 보면은 국민의힘이 심장이라 할 수 있는데 나눠 쪼개져 있는 거죠. 쪼개져 있다 보니까. 근데 이게 어찌 보면 당대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를 사실은 선거 앞두고 지금 100일도 안 남았거든요. 그러면 그렇죠. 이렇게 계속 지금 뭐 한동훈 징계뿐만 아니라 배현진 징계 지금 말씀처럼 원외 당협위원장도 징계하고 지금 또 여기 가면 또 징계한다 그러잖아요. 사실 선거 앞두면 뭐 인재영입위원회 누구 인재영입했다, 공천 어떻게 한다, 우리 정책 이런 거 할 때 이게 이슈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계속 뭐 나오는 얘기가 징계 얘기밖에 안 나와요. 한마디로 계속 쳐내고 있거든요. 빼내기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실망한 게 바로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뭐 민주당 지지율이 많이 오르진 않았습니다만 TK에서 일단 대통령 지지율이 좀 계속 오르고 있고 다른 뭐 부울경은 이미 뭐 지지율에서 많이 앞서고 있어서요. 아마 대구가 만약에 여기서 역전이 된다. 그럼 국민의힘이 지금 더 갈 데가 없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지금 장동혁 대표라든지 이런 분들이 뭐 윤핵관을 다시 뭐 절연한다든지 아니면 부정선거를 뭐 다시 얘기 안 하겠다든지 그러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장동혁 장군이 잘하고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보수 진보가 지금 선거를 앞두면은 이제 정책 경쟁으로 잘하기 경쟁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뭐 제대로 준비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지켜보는 입장에서 굉장히 아니 그러니까 여권에서 대구도 해볼 만한 거 아니냐는 얘기가 그런 얘기가 안 나올 수 없죠. 왜냐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한동훈 대표가 어떻게 선택할지 모르지만 만약에 보궐선거에서 3자 구도가 되면 거기로 이제 관심 집중될 거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한 가지 변수가 있어요. 지금 아까 오다 뉴스를 보니까 대구 경북 통합에서 사실은 국민의힘이 반대했었거든요. 근데 대구 지역 언론들이 어마어마하게 그거에 대해 비판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구는 원래 찬성이었는데 경북 의원들이 투표를 했는데 찬성 의견으로 나온 거예요. 예. 그러면 아마 이제 지금 법사위원장 입장에서도 뭐 대구 국회의원들과 그다음에 경북 국회의원들이 찬성한다 그러면 이게 통과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통합 선거를 하게 대구 경북을 한 번에 선거하게 돼요. 이 변수가 생겼기 때문에 기존에 아마 대구시장 선거만으로 변수가 안 될 수도 있어서 물론 예. 경북이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 쉬운 선거는 아닙니다만 큰 변수가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구 경북 판도 흔들릴 수 있다. 그렇게 예. 본다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도 해볼 만한 선거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준호 대표 지금 민주당에서조차도 이렇게 TK 지역에 대해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그 원인을 아니, 당 지도부에서도 보고 있죠. 다 보고 있죠. 데이터는 네. 다 보고 있죠. 매일매일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도 다 받아보고 있고요. 그 또 데이터를 분석하고 또 받아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나온 이 여론조사 결과는 아마 전화로 여론조사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직접 하는 거. 사람이 직접 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 대세에 이제 따르는 사람들이 주로 응답을 많이 합니다. 소수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기계가 조사를 하게 되면 응답을 좀 적극적으로 하는데 예. 사람이 이제 전화를 하게 직접 물어보면 부담스러워한다는 부담스러워서 이제 예. 좀 전화 이제 응답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좀 민주당이 집권 여당이고 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코스피에서 되게 자신감을 얻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 부동산 관련해서도 강한 메시지를 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국정 운영에 강한 그립감을 쥐고 이끌고 있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것이 일단 현재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강한 임팩트를 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전면에 부각되면서 민주당의 지지율도 더 올라가게 되고 우리는 소외되는 것도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또 하나 국민의힘 내에서 지금 이제 계속 갈등과 분열 내분이 있다 보니까 우리 지지층들이 보기가 싫어서 등을 돌리는 이런 부분도 아마 좀 반영이 됐을 거라고 봐요. 특히 대구 같은 경우는 저도 오늘 민주당과 같은 지지율 나와가지고 조금 저도 충격을 받았었는데 네. 당내 갈등이 이렇게 계속 가는 것은 결국 누구한테 유리하다? 민주당한테 유리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니냐. 이거를 아마 우리 우파 이제 보수 지지층들이 좀 있으면 좀 깨닫고 또 네. 본격적인 선거 모드가 하고 또 공천 후보자들이 면면이 좁혀지면서 예. 지금은 뭐 5-6명 후보가 3-4명으로 좁혀지기만 하더라도 아마 당에 대한 국민들 관심이 크게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당 지지율이 오르는 그런 계기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현재 지지율 상황이니까요. 그래가지고 오늘 이제 장동혁 대표가 중진 의원들을 만나서 이런 당내 상황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어떤 얘기들이 나왔는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상태대로는 어려우니까 이걸 바꿔 나가야 된다는 것이 이제 이렇게 노선 변화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깊이 고민하면서 마련하겠다 이런 의사 표시를 하셨습니다. 대한민국 무너지게 만든 장본이 누구입니까? 정부 여당이죠. 그러나 그 빌미를 제공한 사람들이 누구냐? 우리는 그런 면에 있어서 공동 죄인이고 모두의 책임이다. 내 스스로의 책임인데 왜 자꾸 남한테 책임을 전가하냐? 우리가 각자 있는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잘못을 고백하자. 그래서 노선 변화라고 이제 질문을 하셔서 그렇지 그런 용어가 중진회의에서는 전혀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최부인 대변인 이제 부연 설명을 했는데 이준호 대변인도 대략적인 회의 내용을 들으셨나요? 여기서 어떤 얘기들이 오갔는지? 주로 이제 좀 힘을 모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의견이 다수라 그러더라고요. 힘을 모으는 게 좋겠다. 힘을 모으는 게 가장 우선이다. 이게 핵심이다. 이게 이제 다수 의견이었었고요. 우리가 네. 뭐 예를 들면 지금 일부 이제 의원들이 또 이제 친한계 의원으로 추정되지만 그런 분들이 절반 정도가 우리 변침해야 된다. 중도를 품기 위해서 전류 선언도 해야 되고라고 얘기가 나왔다 그러는데 실제 중진들 사이에서는 그런 얘기는 별로 없었고 힘을 모으는 방법을 좀 더 고민을 좀 하면 좋겠다라고 네. 하면서 유연한 좀 태도를 좀 지도부가 보여달라 이런 내용이 좀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장 대표의 지금 그 스탠스를 지지하는 내용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큰 그림에서는 그 방향에서는 지지를 하고 공감을 한다. 하지만 그 구체적인 실현 방법에서는 네. 지금보다 좀 더 유연하면 좋겠다 이런 취지의 유연하면 내용. 좋겠다. 네, 이런 취지의 이 얘기는 박선 유연하면 좋겠다. 예. 지금 제가 이준호 대변인의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서 지도부가 지금 현실을 좀 이젠 좀 직시를 할 때가 됐다. 이제 100일도 안 남았는데, 그러니까 계속 전화 면접 조사, ARS 면접 조사 이 얘기를 하는데 지금 주요 설문조사 중에 ARS 면접 조사 이번 주
월요일에 나온 거에서는 지난주보다 2배 격차가 늘어난 것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조사도 나왔고 이 앞으로 점점 더 이런 것들이 더 늘어날 텐데 언제까지 현실 부정을 할 것인가고 그리고 우리 당의 중진급들로 갈수록 원하는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잘 안 하시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예. 유연하게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또 장동혁 대표에 대한 노선에 대한 지지인 것처럼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면 지금 이제 변화하지 않겠다는 말이나 다를 게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러한 흐름들을 계속 가져갈수록 여론조사에서 점점 안 좋은 결과들이 나오게 될 것이고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 후보들에게 굉장히 악영향으로 갈 것이고 무엇보다 4월 5월 이후로는 장동혁 대표가 우리 후보들한테 줄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집니다. 예. 주호영 의원이 최근에 북콘서트 하면서 보도자료를 하나 냈어요. 굉장히 인상적인 보도자료입니다. 장동혁 대표라는 직함도 없었어요. 장동혁 축사 없이. 라는 말이 보도자료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당의 후보들의 그 유세나 이런 상황에서 예. 장동혁 대표와 지도부가 철저히 소외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 예. 제가 지난 총선에서 출마해서 뛰었지만 3월에 상황이 안 좋아졌을 때 우리 당 후보들이 많이들 빨간색 옷에서 흰색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예. 저는 끝까지 빨간색 옷 입고 뛰긴 했지만 흰색 옷으로 갈아입는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예. 근데 지금은 처음부터 흰색 옷 입고 뛰고 지도부의 유세를 거부하는 사태가 올 수도 있습니다. 정말이지 정말 지도부가 대우각성을 하기를 저는 정말 바라고 있습니다. 예, 오늘 이런 얘기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 통해서 국민의 사랑을 다시 받아야 돼. 이런 의견에 대해서 일단 장동혁 대표는 심사숙고하겠다. 다양한 목소리를 듣겠다. 계속 이런 얘기로 이제 화답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 얘기는 자주 했던 얘기죠. 다양한 목소리를 듣겠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좀 가벼운 뉴스 한번 보면 전한길 씨가 이제 경기도에서 콘서트 하려고 하다가 무산됐죠. 김동연 도지사 때문에. 이번에는 오세훈 시장에게 뭐 거의 반말로 뭐 화살을 돌렸다고 하는데 영상을 한번 직접 보겠습니다. 전한길 씨가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좌파냐 우파냐 직접적으로 물어봤다는 건데 성취훈 부대변인 이게 유튜브에서는 뭐 반말로 하고 막 그러나 봐요. 글쎄요, 제가 보는 유튜브에서는 이렇게 반말로 광역단체장 아무리 상대 정당의 단체장이라고 해도 이렇게 네. 반말로 부르는 거는 잘 못 봤는데요. 일단 전한길 씨는 일단 김동연 지사한테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거를 취소를 했잖아요. 지금 콘서트 티켓 판매 10%도 채 안 되는 판매율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출연자들은 전부 다 무슨 소리냐 고소고발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그런 상황 속에서 콘서트가 취소됐으면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본인의 콘서트 그 취소 그리고 뭔가 잘 안 되는 이유를 어디다 핑계를 댔죠? 민주당 핑계를 계속대고 있습니다. 예. 이재명 정부가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콘서트가 취소됐다. 뭔가 사람들이 못 모이고 있다. 출연자들이 출연을 번복하고 있다. 하지만 그 출연 예정자라고 포스터에 나왔던 사람들의 얘기를 들었죠. 다 속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이런 콘서트인지 전혀 몰랐다라고 얘기했을 때 전한길 씨가 계속해서 뭔가 그런 사람들을 속이고 콘서트를 개최하려고 했고 그것이 무산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뭔가 오세훈 시장에게 압박을 하면서 만약에 이 콘서트를 안 열어주면 좌파 열어주면 뭐 우파 뭐 이런 식의 뭐 우파 감별사 역할을 하려는 것 같은데요. 예. 저는 사실 여기 뉴스와이드 나올 때마다 전한길 씨 같은 사람의 뉴스는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스를 다룰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전한길 씨 같은 사람한테 속아서는 안 되기 때문이거든요. 많은 국민들이 전한길 씨가 지금 어떤 행태를 하고 있고 어떻게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지를 낱낱이 알아야 혹시나 저런 콘서트라든지 아니면 또 예전에는 뭐 그 건국하겠다고 돈 모으려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네. 것들도 국민들께서 좀 아시고 아니면은 내 주변에 혹시나 나의 부모님이 아니면 내가 아는 사람의 어르신이 뭔가 전한길 씨를 지지하고 있다. 그런데 전한길 씨가 돈을 모으려고 하고 있다. 절대 거기 돈 주면 안 된다는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콘서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오세훈 시장을 압박하고 있습니다만 전 열리기 어려울 거라고 보고요. 그렇다고 해서 뭔가 그럼 오세훈 시장이 좌파가 되는 겁니까? 저희 당이 봤을 때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분의 말에 좀 현혹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은 콘서트 대관인 것 같습니다. 그 얘기했던 영상을 한번 다시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훈 보고 요구하고 싶어요. 야 오세훈 서울시장 네 우파야? 좌파야? 진보야? 보수야? 아니면 반국가 세력입니까? 오세훈이가 만약에 우파고 보수고 국가 세력이라면 전한길 뉴스가 애써 이런 자유 콘서트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 보고 못하게 지금 압박을 넣거든.
오세훈 시장이 우파고 보수주의 시장을 자처한다면은 그 행사 우리 서울시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제가 요청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저 대목에 뭐 대가들 떠나서 이주로 되면 저 시각이요. 오세훈 시장을 보수 진영 내에서 좌파냐 우파냐 이런 프레임으로 보는 것이 전한길 씨만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보수 진영의 일부에서 꽤 그런 시각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런 시각은 이번에 전한길 씨 때문에 처음 보는데 제 생각에는 전한길 씨가 본인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대관이라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을 압박하기 위한 용도로 저 프레임을 짜서 좀 오 시장을 좀 푸시한 게 아니겠는가? 그냥 요 목적으로만? 그렇죠. 예,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오 시장한테 대해서 뭐 좌파냐, 뭐 또는 이제 민주당을 지지하느냐, 진보 성향이냐 이런 얘기는 저는 처음 들어봅니다. 아예 그런 얘기 나온 적이 없습니다. 수십 년이 있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정체성에 대한 어떤 의문이나 이런 건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오 시장이 물론 이제 지도부랑 좀 다른 의견이 있긴 하겠지만 예. 오 시장의 정체성 자체는 보수다 이렇게 봐야겠죠. 좀 더 중도 보수에 가까운 그런 분이라고 봐야겠죠. 예, 알겠습니다. 다른 소식도 살펴볼 텐데 김병기 무소속 의원입니다. 오늘 경찰에 소환돼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영상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이런 일로 뵙게 돼서 송구하게 생각하고요. 성실하게 조사받아서 제게 제기된 모든 의혹과 음해 말끔하게 해소하고 반드시 명예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13가지 의혹에 대해 전부 부인하시는 겁니까? 의원들로부터 받았던 성실하게 공천대가로 받은 겁니까?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저 복장에서 좀 관심이 모아지는 게 이 셔츠 같은 걸 원래 좀 잘 입었던 것 같기도 하고 자켓에 여기에 국회의원 배지입니까? 단계? 저 자세히 보지 못했는데요. 아마 보통은 뭐 국회의원 배지 달았을 건데 자세히 보지 못했습니다. 예, 근데 예. 뭐 복장이 뭐 평소에 글쎄요 이거를 뭐 경찰 조사 받으러 가면서 뭐 어쨌든 종교적인 의미를 굳이 뭐 표현할 필요는 없거든요. 예. 수사 받으러 갈 때 보면 알겠지만 보통은 다정하게 그냥 입고 갑니다. 근데 이제 뭐 변호인이랑 같이 가기도 하고 혼자 가기도 하는데 뭐 아마 본인 생각에는 뭐 탈당을 했고 그다음에 아마 송영길 대표 사례를 많이 볼 거예요. 송영길 대표도 프랑스에 있다가 그때 귀국해서 탈당하고 수사받다가 결국은 나중에 무죄받아도 최근에 이제 복당하는 과정 가고 있거든요. 예. 본인도 아마 뭐 무혐의 경찰에서 무혐의를 받든 만약에 기소가 된다면 법정에서 무죄를 받든 해서 돌아오겠다. 뭐 명예 회복하겠다 아마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조사해야 될 혐의가 굉장히 많잖아요. 혐의 많고 또 늦었다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법이라는 게 권력에 뭐 있고 없고 뭐 여야 이런데 상관없이 이렇게 공명정대하게 적용이 돼야 되는데 김병기 의원을 가만히 놓고 보면은 글쎄요, 우리 당의 원내대표였던 권성동 의원은 바로 구속되고 수사받고 재판받고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김병기 의원은 이제 조사가 시작됐어요. 예. 물론 탈당해서 무소속 의원이 되기는 했지만 정말 민주당에서도 핵심적인 권력자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도 보면은 이 등장하는 장면에서 굉장히 좀 저도 이게 분통이 좀 터졌던 것이 이 갑질이나 이런 것을 당한 보좌관들 이런 분들 굉장히 고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네. 뭐 그에 대한 반성의 말 한마디 없이 미세하게 웃으면서 들어가셨어요. 네, 이게 정말 이 법치와 수사에 대한 무슨 자신감인지 예. 아직 내가 이제 권력의 비호를 받고 있다라는 점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인지 모르겠지만 바라보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이러한 의혹이나 이러한 죄명을 가지고 그에 대한 혐의를 갖고 있는 분이 그런 분으로 생각하기에는 너무너무 당당하고 너무너무 그냥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예. 경찰이 사실 그렇습니다. 저는 검수완박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대해왔던 입장이지만 이번만큼은 경찰이 정말 자신이 공명정대한 수사기관이라는 것을 한번 그리고 자신들도 실력이 있음을 제대로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제 김병기 의원이 계속해서 이제 명예 회복 얘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또 오늘도 음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게 사실 이재명 정부의 첫 원내대표라는 점도 있고 상징성이 꽤 큰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뭐 탈당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완전히 또 무관해 보이진 않고요.
그렇죠. 왜냐면은 일단 수많은 혐의 중에 이 공천뇌물 문제도 있기 때문에 예. 만약에 공천뇌물 관련 부분이 유죄가 확정이 된다면, 유죄 판결을 받게 된다면 민주당의 공천 시스템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무너질 수 있는 부분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요, 본인은 지금 철저한 음해다, 뭔가 이걸 철저히 풀어내겠다라고는 하고는 있습니다만 우리 당에서도 즉각적인 임무가 제명 조치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관련된 증거들이 상당히 뭐 좀 뚜렷한 증거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당 입장에서도 불가피하게 제명을 조치를 할 수밖에 없었다. 본인이 풀고 오는 건 본인의 역할입니다. 아마도 저렇게 수사를 받고 뭐 본인에 따르면은 이게 해명을 하는 과정 속에서 당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주지 않길 바란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예. 당에서는 아마 필요에 따라서 뭐 체포동의안 이런 게 또 오게 된다면 최근에 있었던 강선호 의원 사례도 보듯이 당에서는 이런 의원들에 대한 뭐 방탄 이런 걸 해줄 지금 의사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본인이 아마 철저하게 풀어야 될 것이고 아마 국힘 야당에서는 너무 오래 걸린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아까도 뭐 권성동 의원은 바로 구속되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경찰 쪽에서는 상당히 많은 증거를 확보하고 있었고 그리고 혐의가 많은 상황에서 주변 사람들에 대한 원래 수사를 다 진행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그 피의자를 부르는 것이기 때문에 최근에 어제였나요? 그전에 그 아드님도 출석을 해서 상당히 오랜 시간 고강도 조사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최대한 저도 아까 말씀하신 거에 100% 동의하는 게 경찰이 이번에 정말 조직의 사활을 걸고 왜냐하면 이 혐의 중 하나는 그 당시에 뭐 경찰 출신의 뭐 국민의힘 의원 뭐 썰이 하면서 뭔가 그 경찰이 무마시켜줬다는 의혹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서 정말 해소되기 위해서는 경찰의 공명정대한 수사 결과를 보여주길 바란다는 말씀을 저희도 덧붙이고 싶습니다. 김병기 의원 관련해서 핵심적인 의혹은 그겁니다. 전 동작구 의원이 3천만 원을 건넸죠. 이 돈의 성격을 두고 문제가 되는 건데 두 분 변호사 하시니까 공천 헌금이라고 주장하는 게 있고 김병기 의원에서는 그냥 돕기 위한 자금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사실은 어찌 보면 이제 본인들의 뭐 내심의 기증을 알 수 없는 것이고 결국은 아마 본인들의 진술보다는 당시 상황을 볼 수밖에 없어요. 상황. 그렇죠. 왜냐하면 이분이 예를 들어서 뭐 공천 신청을 하고 그 시점에 공심이 대상이 된다든지 그러면 아무리 정치 자금이라 하더라도 본인들이 말은 그렇게 하더라도 그렇게 믿기 어렵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게 본인들이 선거하는 과정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지금 얘기처럼 김병기 의원이 뭐 국회의원 선거 과정이다. 그러면 사실은 그럴 수도 있죠. 정치 자금일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물론 장기적으로 보면 나중에 내가 정치 자금을 내면 나중에 내가 공천 주겠지 이럴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건 약간 복합적으로 섞여 있는 거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두 분들의 말도 있지만 그 당시에 객관적인 상황 예를 들어서 김병기 의원이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었는지 아니면 본인들이 출마하려고 하고 있었는지 그런 상황이 아마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예, 박상수 대변인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 자금으로 쓰였느냐 하는 부분이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텐데 여기서는 이제 공천 관련돼서 대가성이 인정되면 그것은 이제 수뢰 문제까지도 이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범위까지도 지금 넓게 봐놓고 경찰에서는 수사를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뇌물죄까지도 이렇게 하겠다는 건데 사실 근데 이 대가성 부분은 입증되기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다 보니까 거기까지 과연 확정될 수 있는지는 경찰의 수사 능력에 사실 좀 달려 있다고 볼 수가 있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 야당의 원내대표까지 했던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뇌물죄 대가성까지 인정해가지고 그냥 실형이 선고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예, 형량이 바로 이렇게 선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됐습니다. 정말 법이 공정하다면 김병기 의원에 대해서도 정말 그 정도 속도로 진행되기를 정말 그래야 공정하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앞에 그 들어갈 때 살짝 미소를 머금고 있는 모습 나왔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저 의미가 본인이 정말 숨겼던 걸로 의심되는 금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못 찾았거든요. 금고 안에 황금폰이 들어있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전집 보좌진 얘기로는 그 모든 중요한 것들은 금고에 보관하는 습관이 있었다라고 얘기했는데 딱 가니까 금고만 없는 거예요. 그 무거운 게. 아직까지 못 찾았기 때문에 결정적인 증거는 없기 때문에 나에게 유리한 재판이 될 거다, 수사가 될 거다라고 생각한 게 아닐까 싶고요. 또 하나 지금 이재명 정부 아니겠습니까? 윤미향 전 의원의 케이스를 좀 들어보면은 그 당시에 재판한다고 계속 미루고 하면서 결국 임기 다 채우고 나중에 유죄 받았었습니다. 그런 전략을 또는 기대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임기 다 채우고 나중에 유죄 나올 가능성. 그걸 생각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까 성추인 부대변인 당 분위기 들어오면 체포동의안 들어오면은 그냥 바로 강선우 의원처럼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뭐 강선우 의원 때도 뭐 반대표가 나오지 않았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
반대표가 실제 누가 찍었는지는 알 수 없거든요. 사실 그 체포동의안이 통과될 거라는 얘기는 다 여야 할 것 없이 파다했었고 그랬죠. 예. 그런 상황 속에서 반대표가 좀 나오면 사실 정치적으로 누가 곤란하겠습니까? 민주당이 곤란합니다. 그럼 민주당이 곤란하다면 누가 정말 반대표를 던졌는지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당내에서도 강선 의원이나 뭐 김병기 의원이나 그렇게 저는 그렇게 크게 다르게 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이 제명을 당했고 똑같이 지금 이제 무소속 신분으로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국회로 뭔가 체포동의안이 날라오게 된다면은 예. 저는 의원들이 현명한 판단을 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원내대표로서 막강한 권한을 휘둘렀던 김명기 의원의 지위를 생각한다 그러면 강성 의원과 1대1로 그 생각이 힘들 것 같습니다. 한번 지켜보죠. 사실 김명기 의원에 대해서 우리 당에서 조금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는 김명기 의원의 그때 그 녹취가 나왔을 때 과연 녹취가 하나뿐이었을까? 뭐 그러한 의심들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김병기 의원에 대해서 정말 민주당이 떳떳하고 당당한 모습을 끝까지 견지해 주시기를 부탁을 그러니까 당시에 참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드러나는 게 없는 상황인 거죠. 금고도 없었다라고 김병기 의원은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은 오늘 좀 화제를 많이 모으고 있는 인물이 바로 이부진 이제 신라호텔 사장입니다. 아들 졸업식 때문에 또 한 번 화제가 됐는데 오늘은 이제 서울대학교에 입학을 했다는 건데 입학식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부진 사장 뭐 엄마니까 당연히 왔고 여기 보면 홍라희 관장도 입학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취부대 어떻게 보면 홍라희 여사를 비롯해 뭐 우리나라 재벌가 인사들 대중에게 노출되는 거 좀 꺼려 할 수도 있는 건데 왔다는 거는 아무래도 굉장히 좀 기분이 좋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한 15년,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이런 재벌가의 이런 개인적인 사적인 이런 소식들은 이렇게 많이 알려지진 않았었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공개적인 장소에 나오게 되고 뭔가 이부진 씨도 이부진 사장도 뭔가 그런 것들을 뭐 셀카 요청을 하면 다 받아주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참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제가 말씀드렸던 한 20년 그럴 때의 재벌에 대한 인식과 지금이 많이 달라졌다. 왜냐하면 그러네요. 저는 아마 예. 삼성가에서도 이제 군대나 이런 것들을 최근에도 이재용 회장의 아들이 장교로서 군대를 간다든지 해병대 갔죠. 그렇죠. 지금 예. 지금 이부진 사장의 아들인 저 임모군 역시 뭔가 국내에서 계속 수학을 하고 결국 국내 대학에 진학하는 이런 것들이 결국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보이고 있는 것 아니냐. 뭔가 로열 패밀리스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인식 때문에 예. 그런 행복 하나하나에 그냥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어떻게 보면 좀 부러워한다기보다는 그냥 관심을 갖고 저런 사람들은 이런 입학식을 따라가기도 하는구나, 똑같이 가는구나. 일반 사람들과 같이 정말 손주가 대학교 입학하면 가서 보고 싶고 졸업할 때도 따라가서 꽃다발 주고 싶고 똑같은 평범한 생활도 할 때가 있구나라는 거를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영상을 보면 이제 홍라희 관장과 이부진 사장이 가니까 주변에서 이제 사람들 뭐 취재진도 많이 있습니다만 주변에서 이제 관심을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홍라희 관장 입장에서도 할머니의 입장에서 이제 손주의 대학 입학을 축하하기 위해 간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 아들에 대한 관심이 높던데 박상수 대변인 공부한 방법을 어디 이제 모교에다가 뭐 쓰는 게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요즘에 학생들 스마트폰 많이 쓰잖아요. 근데 3년 동안 안 썼다. 라는 거는 아무튼 굉장히 공부에 좀 집중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성치훈 대변인도 말씀을 잘 해주셨지만 진짜 그 뭐랄까 우리 사회도 이제 선진국화가 되면서 이제 상류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도 사회적인 어떤 최소한의 기준, 책임 이런 것들을 맞춰 나가는 그런 뭐 노블리스 오블리주로서의 그러한 모습들을 갖추려고 노력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표창장 위조 뭐 이런 것들로 아주 그냥 나라 전체가 어지럽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진짜 입시와 관련돼서 어떻게든 그렇게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빠르게 한번 해보겠다는 그러한 풍조들 이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열패감을 줬는데 이 임모 씨 같은 경우에 저도 이렇게 이번에 뉴스가에 나오는 걸 보다 보니 정말 평범한 고3처럼 수험 생활을 했더라고요. 휴대폰을 3년 동안 쓰지 않았고 그리고 중고등학교 다닐 때도 전교 1, 2등을 놓치지 않았다. 전교 1, 2등을 놓치지 않는 그러한 성적을 가지고 있었다면 누가 서울대에 합격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를 삼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측면들이 똑같이 이러한 어려움을 입시든 병역이든 평범한 국민들이 겪는 그 어려움들을 똑같이 이분들도 이제는 겪으려고 하는구나.
근데 그게 너무나 당연한 거거든요. 이제 이러한 분위기들이 형성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좋은 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부진 사장의 그런 교육열, 그것도 뭐 물론 가정마다 그 편차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냥 보통의 엄마들이 갖는 관심에서 이제 더 재벌가 뭐 사장이라고 해가지고 뭐 특별한 건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런 모습들이었던 그렇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중학교, 고등학교 갈 때 뭐 이사도 가고 직접 또 뭐 아들을 데려다주고 뭐 사실은 정상적인 모습이 정상적이라보다는 뭐 사실 일반적인 모습인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거는 그럼 이제 이게 사세로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 이게 사실은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아요. 예전엔 보면은 뭐 기업에 들어와서 뭐 상무 전무 쭉 가다가 이제 부사장 사장 되고 이어받는 시기 되는데 지금 아마 이렇게 흘러가는 모습을 보면 일반인들하고 비슷하게 이제 똑같이 생활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사세들한테는 과거같이 그대로 넘어가지 않을 가능성도 좀 있어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다 약간 신비스럽게 하고 잘 보여주지도 않고 외국에서 공부하고 들어와서 딱 기업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사실은 막 이렇게 승진하고 전에는 잘 안 나타나고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일반 다른 학생들처럼 이렇게 생활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냥 이제 앞으로 삼성도 보면은 전문 경영 체제로 가거나 아니면 사세는 똑같이 3세처럼 넘어가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 않냐. 개인적인 내 생각입니다. SK도 뭐 그런 모습이 약간 그렇죠. 보이기도 했었고. 사실 어제 이부진 회장은 이재명 대통령과도 만났습니다. 당시 분위기가 꽤 좋았다고 하는데 영상으로 좀 한번 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2027-2029 한국 방문회의 준비를 차질 없이 해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대통령님의 큰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 이후 명동 관광객들이 다시 명동을 찾으면서 저희 명동 거리가게는 지자체 중구청이랑 가격 표시제를 먼저 거기는 그런 바가지 요금 없다. 시작했고 각 매대마다 해가지고 명동에는 그런 바가지 요금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명동 쓰레기 버려진다는 포스터를 붙이고 관광객 분들한테 쓰레기를 받아서 저희가 처리해 주시고 잘하고 있네요. 그러면 이제 명동에 가시면 쓰레기 들고 다니고 고생 안 하셔도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저 뒷부분이 성취분들 사실 일반인이 대통령을 앞에 두고 무언가 얘기하러 굉장히 떨리고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냥 정리를 해주는 거죠. 저게. 그렇죠. 사실 저는 저 기사를 처음에 텍스트로 봤을 때는 여기에 사람들이 웃으면서 손뼉을 쳤다고 그러는데 이게 왜 잘 이해가 안 갔죠. 손뼉을 왜 칠 만한 사용은 있죠. 그래서 영상을 보고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저분이 아까 이강수 총무님이라고 하죠. 이 명동에 있는 거리가게 복지회 총무님인데 저분이 이제 명동이 잘 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대통령이 마치 그 말씀을 끝날 때마다 한 문장 한 문장 정리해 주는 듯한 그런 역할을 하니까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니까 저 회의 자체 내내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요. 분위기가 좋다 보니까 저런 발언을 나올 때 대통령께서 약간의 장난기 섞인 정리를 또 해주시면은 또 사람들이 또 환호를 해주고 같이 반응을 해주고 그런 거로 봤고요. 사실 저희도 이게 MBN에 방송하러 올 때 늘 명동을 늘 지나거든요. 거기 지날 때마다 거기 차 늘 막힙니다. 사람도 엄청 많고요. 지금 관광객이 엄청 많은데 사실 아까 그 총무가 말씀하신 게 그거잖아요. 사실 뭐 관광객들 많이 오는 곳 문제가 늘 내는 게 바가지 요금. 요 문제가 있는데 명동은 그런 게 없다.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걸 말하면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좋게 만들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부진 사장이 참석한 이유도 그 이슈가 관광이었기 때문에 방문의 해외 책임자를 맡고 있기 때문인데요. 저도 사실 서울 시내에 다녀보면 느끼는데 사실 외국 관광객들이 예전보다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실은 주가는 뭐 엄청 오르고 있습니다만 자영업자들인지 길 가다 보면 또 문 닫은 가게들이 되게 많아요. 국내 소비만으로는 이제 한계가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인구도 많이 늘지 않고 있고 예전처럼 우리가 막 외식하는 분위기도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아마 외국인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해서 돌파구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지금 민관이 어쨌든 공동의 이해관을 갖고 있는 거고 또 명동이 어쨌든 명소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 어쨌든 지금 자영업 살리기 이런 그다음에 한국 관광 살리기 이런 데서 아마 힘을 합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부진 사장 이제 언급한 김에 오늘 주가 얘기도 나왔고 6,300을 넘어섰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주가를 견인하고 있는 가장 큰 종목이 삼성전자입니다. 역시 삼성가인데 오늘 종가가 6,307로 역대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삼성전자가 21만 8천 원까지 올랐는데 주식 이걸 잘 아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좀 말씀. 사실은 뭐 지금 5천 넘은 지 지금 얼마 안 됐는데 얼마 안 주식 볼 됐어요. 때마다 지금 이제 계속 이제 오르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임기 내 5천 달성할 수 있어 이러다가
아이고 이러다가 올해 내로 뭐 7천만까지 가는 거 아니야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 삼성전자 주가에 많은 분들이 관심 갖는 게 사실은 그 삼성 이재용이나 지금 옥나이 여사, 이부진 그 네 분이 이제 그 상속세로 내기로 한 게 12조 정도인가 됐었어요. 그때. 12조 정도 됐는데 이게 사실은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주가가 낮을 때여서 주가 낮으면 이게 상속세 내면은 이 경영권 위협받는 거 아니야 이랬었거든요. 그런 전망. 그렇죠. 그리고 이 전망이 있었는데 네. 지금 정도로 보면 지금 그러니까 이재용 회장이 내기로 한 게 2.9조 정도인데 지금 전 재산이 지금 40조 가까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38조라고 그렇죠. 합니다. 평가액이. 2.9조는 이제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아마 보면은 좀 주가 오를 때마다 주식을 정리 조금씩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마 상속세 내고도 남고 그다음에 경영권에도 문제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어찌 보면 뭐 주식 오르면 예. 손해 볼 분이 없어요. 뭐 재벌 오너들도 이익을 보지만 예. 뭐 여기 투자하는 뭐 국내 아니면 내국인들도 있기 때문에 뭐 계속적인 아마 상승 이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게 다들 너무 비싸. 지금 들어가도 될까? 다 주변에 보면 다 그러거든요. 오늘 하루에 그런 대화를 굉장히 많이 하죠. 매일 그런 얘기죠. 예, 예. 이미 늦었어. 예. 근데 내일 보면 또 오르고 이래서 아마 이런 얘기들을 저희들이 계속 하지 않을까. 예. 오늘이 가장 쌀 때는 말도 있는데 저도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뭐 그런 거를 뭐 전망해주고 하는 프로는 아니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현대차도 보면 그 삼성전자, SK, 현대차 견인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저 현대차도 지금 주가가 오늘 57만 원,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50만 원 사실 처음 넘었을 때도 와 현대차 주가가 50만 원을 넘었어라고 했는데 벌써 이제 57만 원, 이제 60만 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정모구 현대차 명예회장, 정의성 현대차 회장의 재산 역시 그것과 같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월 초쯤에 제가 다른 뭔가 이런 뉴스에서 네. 삼성전자 주가를 또 다뤘었거든요. 그때도 정확히 1년 전에 5만 원이었는데 15만 원이 됐다는 소식을 한 2월 초쯤에 다뤘었습니다. 네, 15만 원이었어요. 그때 그러면서 그러니까 밈이 AI로 만든 영상 사진이었는데 이재용 회장이 지금이라도 빨리 타라는 밈이 그때 한창 그게 한 4주 전이었거든요. 아, 그래요? 그때가 15만 원이었는데 그때 안 탄 게 지금 후회가 되네요. 많으실 겁니다 아마 그런 분들. 예. 다시 이재명 대통령 얘기로 돌아오면 이제 명동 관광에 짚었죠. 근데 최근 들어서 이재명 대통령 아주 자세한 생활과 밀접한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관계부처에서 당연히 대통령이 얘기한 부분이니까 적용을 하겠죠. 해결이 된다는 얘기인데 저희가 한 상황을 모아봤습니다. 최근에 교복 구입비가 60만 원에 육박한다고 해요. 부모님들의 뭐 등골 브레이커라고 얘기한다고도 하네요. 생산 자체를 아예 협동조합 형태로 만들어서 국내 일자리도 만들고 가급적 소재도 국산을 사용하도록 하면 국내 산업 발전에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국내 국산 생리대가 왜 이리 비싸냐. 다른 나라 생리대보다 가격이 39% 비싸다고. 전에 뭐 깔창 생리대니 뭐 그런 얘기도 있었고 해외의 수입을 관세 없이 허용해가지고 실질 경쟁을 좀 시켜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인천공항에서 국내 공항으로 가기 어렵다. 김포로 나와서 가야 되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예를 들면 광주나 부산 가려 그러면 저 김포로 나와가지고 또 가야 되잖아요. 예. 그게 뭐 물리적인 이유 때문이에요? 아니면 정책적 이유 때문이에요? 저는 실제 전에는 운영이 일부 되었습니다. 다만 수요가 생각보다 적어서 일단 좀 안 되는 점이 있었는데요. 시스템도 갖춰야 되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것 같은데 가능한지. 네. 소소하다고도 할 수 있지만 굉장히 이제 피부에 일생활에 밀접한 얘기들을 대통령이 물어보고 합니다. 저한테 좀 교복이 조금 다가왔었는데 처음에 고등학교 입학하고 교복이 이렇게 비싸? 그렇게 많은 분들이 아마 느끼실 거예요. 그렇죠. 저도 사실은 최근에 뭐 교복 지원금이 얼마나 되는지 따져보니까 한 40 예. 정도 되는 데도 있고 30 정도 되는 데 있는데 물어보니까 그 돈이면은 예전 같으면은 교복도 사고 체육복도 살 것 같은데 교복도 다 못 산다는 거예요. 많이 올랐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교복에 관심을 갖는 게 본인의 약간 트라우마도 있어요. 예전에 교복이 없어서 제대로 못 입고 가서 또 대학 입시할 때 뭐 교복 입고 갔다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성남시장 있을 때도 교복 무상 제공을 하면서 굉장히 그거를 갖고 있어서 이분이 교복에 대해서는 굉장히 진심이다. 본인의 어떤 경험 이게 있어서 아마 네.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것 같고 생각보다 60만 원 정도면 굉장히 비싼 거죠. 그러니까 예. 체육복 만들고 이게 교복이 또 하복 있고 동복 있거든요. 이렇게 그렇죠. 본다 그러면 하나만 있을 수는 없고. 그렇죠. 하나만 있을 수도 없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좀 이제 좀
가격을 좀 낮춰야 된다 이런 예. 메시지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성취분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경력이 시장, 도지사, 행정가였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일까 이게? 그렇죠. 아무래도 그 행정 능력을 인정받았던 부분 때문에 대선 후보까지 올라갔던 것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계신 거라고 보고요. 예. 사실 이런 거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없진 않습니다. 뭐 만기칠랍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사실 굵직굵직한 사안들도 많이 다루셔야 되는데 너무 디테일한 것까지 다 챙기시다 보면 민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너무 피곤하시지 않겠냐라는 정말 애정 섞인 우려도 있는 거고 또 반대에서는 너무 이런 걸 디테일하게 다 관여를 하다 보면은 공무원들이 좀 스스로 해야 되는데 뭔가 대통령이 명령을 내려주기만 기다리지 않겠냐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저는 대통령이 근데 지적하는 부분들이 보면은 다 공무원 사회나 아니면 대한민국 사회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해결 못했던 부분들이 많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스스로 알아서 했다면 건드리지 않았을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아마도 성남시장 때부터 행정을 쭉 해오셨던 분 입장에서는 요거를 건드려주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안 하지? 그런 것들을 건드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만기칠랍니다. 너무 이것저것 다 관여한다로 볼 게 아니라 저는 중요한 포인트 하나 어떻게 보면 원 포인트 레슨을 해준다라고 보면은 네. 충분히 긍정적으로 대통령 역할을 하고 계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야권에서는 좀 다르게 보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만기칠람이라는 게 이준호 대표 이게 공무원 사회 조직이 원래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만 수장이 얘기하는 것만 하는 좀 습성이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부작용도 분명히 좀 알 것 같기도 합니다만 대통령이.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오면은 딱 눈에 띄는 거 중심으로 얘기를 많이 해요. 예. 교복 같은 거라든가 여성의 필수품의 생리대라든가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들은 사실 사람들에게 피부에 와닿고 금방 화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그 외에 소외되어 있는 부분들은 나중에 역차별받을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드러내놓고 특정 항목이라든가 특정 품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 항목에 대해서 혜택을 되고 더 좋은 발전이 될 수 있겠지만 그 이외에는 또 배제되고 또 예. 사각지대에 들어가는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장단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대통령이 직접 메시지 내는 게 나중에는 부담으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캄보디아 같은 경우 캄보디아어로 메시지를 냈다가 바로 삭제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외교적 문제로 비화돼 가지고 그런 것처럼 대통령이 모든 것을 다 관여해서 직접 메시지 내고 책임을 지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통치권자라서 나중에 어떤 활동 반경에 오히려 제약이 될 수 있다 말씀드립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세세한 거 말고 굵직한 것을 역점을 두는 게 부동산 시장 정상화죠.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농지 투기 근절입니다. 이게 정원호 구청장에게 불똥이 튀고 있는 것 같은데 먼저 좀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에 경자 유전이라고 써놓고는 그걸 법률을 만들어가지고 온갖 방식으로 전부 다 위헌 행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걸 다시 정상으로 돌려야죠. 하겠습니다. 예. 농사를 안 지으면 이행 명령인가를 하고 그래도 안 하면 매각 명령을 하게 돼 있는데 한 사례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면 안 되지. 예. 하여튼 문제는 이 나라의 모든 문제의 원천은 이게 이 부동산 문제예요. 부동산. 이재명 대통령이 밀어붙이는 농지 강제 매각 정책이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엄정한 기준과 잣대로 내 편일지라도 일벌백계의 자세로 본보기를 보여주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 1호 대상으로 정원호 성동구청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십시오. 정원호 구청장은 태어난 지 4개월 만에 여수에 위치한 논 38평, 2살 때 밭 599평을 증여받았고 공시자료에는 0세 때 논을 매매한 57년 경력의 영농인인 것처럼 기입돼 있습니다. 물론 박성훈 대변인의 브리핑을 받지만 지금 이준호 대변인 국민의힘에서 가장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게 어떤 대목입니까? 그죠? 지금 처음에 말씀하셨던 게 이제 경자 유전해 가지고 농사를 짓는 사람이 논을 가질 수 있다라는 이 헌법 원칙을 얘기하면서 농사를 짓지 않으면 매각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원칙에 따르면요, 정원호 구청장은 농사를 안 지은 지 거의 60년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면 진작에 이거를 처분했어야 되는데 처분하지 않고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그 근처에 또 성동구청장, 성동구청에 어떤 힐링센터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또 개발 의혹 또 관련된 오해도 좀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그 원칙대로 농사를 짓지 않으면 매각하라. 그 원칙에 맞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시장을 밀고 있는 정원호 구청장은 1호 조사 대상으로 삼아야지
국민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그 조치에 대해서 좀 동의하지 않겠느냐. 예. 자기 측근부터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원호 청장이 이제 자세하게 해명을 했는데 이 해명을 들어보면은 실제 성취부 대변인 하실까요? 실제로 농사를 부모님이 졌다고 했나요? 예. 그 위법사항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위법사항이 전혀 없고요. 농지법 적용도 안 되고요. 소급 예. 적용이 안 되기 때문이죠. 과거에 지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팔기 위해 노력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 왜냐면 왜 농사를 못 짓게 됐냐면 여기 농기가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이에요. 맹지가 됐다는 거죠. 맹지가 돼버려서 예. 그러면 농지를 사야 되는데 그럼 농사를 지을 사람이 그걸 사야 되는데 이미 맹지가 돼버린 곳입니다. 예. 사기도 어려운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또 더 싸게 내놓으면 살 것이다라고 얘기를 저 하는데요. 땅이라고 합니다. 지금 예. 영상으로 나오는 땅이요. 그러니까 예. 저 땅에 대해서 뭔가 아까 전에 또 뭔가 성동구 힐링센터를 얘기하시면서 근처에 개발 의혹이라고요. 거의 근처 거리가 20km입니다. 여기서 20km면 지금 MBN에서 20km면은 경기도로 나가게 됩니다. 그 정도로 멀리 있는 곳에를 인근이라고 하면서 이런 정치적 공세를 한다고 하면은 예. 국민들께서 얼마나 황당해 하시겠습니까? 저는 국민의힘이 이렇게 선을 넘는 공격, 물론 정원호 구청장이 지금 유력 서울시장 후보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검증해야죠. 검증해야 되는 대상이고 검증은 정원호 구청장이 감내해야 될 일회로 봅니다만 이렇게 부적절한 공격, 이렇게 이치에 맞지 않는 공격을 하게 되면 예. 국민의힘이 저는 이걸 반증해 주는 겁니다. 아, 정원호 구청장 아무리 털어도 나오는 게 없네. 오히려 정원호 구청장을 더 띄워주는 것이지 이렇게 이슈의 중심에 서게 해주는 것이지 정말 공격을 하려면 정교하게 좀 제대로 조사를 해서 예. 타격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공격하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는 이런 말씀을 듣다 보면 민주당이 진짜 이제 기득권 정당이 됐구나라는 걸 느낍니다. 뭐 저는 이제 뭐 저희 조부모님이나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어린 시절에 저한테 뭐 땅이나 건물이나 집을 사줄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참 그 민주당 과거에 그 정치인 중에도 있었지 않습니까? 어린이날 선물로 그 상가인지 건물인지 그 사준 그 케이스가 있어서 정치인인지 그 대통령실인지 하여튼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케이스들인데 지금 이 경우도 농지법에 적용 안 되는 건 맞습니다. 농지법이라는 거는 이제 예. 김영삼 정부 때 1994년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경자유전의 원칙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자기가 직접 경자유전을 하지 않는 그런 땅들에 대해서는 강제로 매각하도록 하는 거였습니다. 예. 그리고 그렇게 강제로 매각하도록 하는 법이다 보니까 위헌 요소를 없애기 위해서 96년에 그 시행이 되면서 분명히 소급 적용 안 된다는 내용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따라서 68년에 이렇게 68년과 70년에 이런 식으로 조부모가 사준 땅은 당연히 농지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 하지만 민주당이 이렇게 조부모가 땅을 사줄 수 있는 이러한 환경에 대해서 이렇게 법을 이용해서 이렇게 열심히 변론을 하는 걸 보고 있으면 예. 진짜 민주당이 이제는 진짜 기득권 정당이구나. 민주당이야말로 가진 자들의 정당이다라는 예. 생각이 들고요. 농지법은 적용 안 되는 거 맞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우리 헌법에는 제헌헌법 때부터 경자유전의 원칙이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 정신을 생각해서 지금이라도 빨리 매각하시고 이 부분에 있어서 국민 감정에 적절하지 않았다는 것 정도는 이야기를 하고 가셔야지 이거를 법에 어긋나지 않으니 내가 할아버지가 나한테 사준 게 뭐가 잘못입니까? 라고 얘기하는 건 국민 감정에 맞지 않습니다. 벌써 제 감정에도 좀 안 맞습니다. 아니 뭐 저도 뭐 처분하는 게 맞다고 보야 아마 내놓다니까 뭐 처분할 것 같은데 근데 만약에 공당의 대변인이라면 할 때 이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어쨌든 법상 문제가 있는 것들은 뭐 처분해라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니 법적으로 처분 안 되는 것까지 처분하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대통령이 법을 어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1호로 이 지금 정원호 구청장 사례를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적정하지 않죠. 그거는 제가 보기엔 공당의 대변인으로서는 주의를 지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또 안철수 의원이 이제 제기하는 성동구 힐링센터가 저 부지 인근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논란이 됐는데 아까 성시훈 부대변인이 얘기한 것처럼 인근이 아니고 거리상 20km가 떨어져 있다. 뭐 시청자분들이 상식적으로 판단을 하시겠지만,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게 이주로 만약에 이제 의혹을 제기하죠. 야권에서 그게 하나의 의무일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역풍을 가져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그러니까 의혹 제기도 제대로 된 의혹 제기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분명히 20km라는 것이 상황에 따라 다르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예. 도시에서 20km라면요, 굉장히 좀 먼 거리일 겁니다.
건물들 사이가 도로가 복잡하고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저곳은요 시골 농지입니다. 농지이기 때문에 20km로 쭉 간다 그러면요 굉장히 예. 가까운 거리일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도시보다 더 가까운 거리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리조트 개발하는 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지가 어마무지하게 큽니다. 그런 걸 따진다 그러면 저 힐링센터가 어느 나중에 어느 정도 규모로 커질 줄은 알 수 없지만 나중에 힐링센터 규모를 키운다라고 가정한다 그러면 상당히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거죠. 그런 예. 것까지 생각해가지고 근처에 있었다라고 말한 게 아니겠는가 그런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반박하거나 이게 무슨 리조트를 지은 게 아니라 사실은 폐교, 지방에는 폐교가 많이 나옵니다. 그 폐교들을 사실은 이제 수도권에 있는 지자체나 이런 분들이 구입하거나 아니면 임대해서 많이 쓰거든요. 이건 어찌 보면 약간 뭐 인구 소멸 지역과 이제 수도권 지역의 상생 관계 그런 부분이에요. 그렇게 하신 거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처럼 아니 20km라 그러면 지역에서는 시골에서는 사실은 시골 죄송합니다만 사실 차로 갖고 갔을 때 굉장히 먼 거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오히려 도시에서는 20km가 가까울 수도 있지만 지하철도 다니고 이러지만 시골에서는 20km 차를 갖고 가야 됩니다. 여기 결국은 핵심이 뭐냐면 본인이 땅 있는데 주변에 뭔가 이익을 위해서 한 게 아니냐, 개인적인 사적 이익이 연결된 거 아니냐는데 이 정도 거리에 농지와 있다고 해서 본인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했을까? 지금 보면 결국은 국민투표로 결정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제가 보기엔 의혹 제기 자체가 제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가 이제 의혹과 이제 사실관계를 구별해야 되는데 통일교 땅 얘기를 언급했는데 사실은 이게 국공유 재산이라는 게 정원호 청장의 해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좀 제대로 좀 봐달라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유력 서울시장 후보로 떠오르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검증을 하고 공격을 하고 싶으면 충분히 국회의원이 갖고 있는 권한으로 좀 살펴보고 등기부 등본 떼어보고 그런 다음에 이거는 정말 잘못됐다. 내가 밝혀보니 이거다. 이 정도 만약에 정말 이것까지 떼어봤는데 자료로서 증명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다면 기자회견까지 하셔도 됩니다. 근데 그런 게 없잖아요. 그냥 단순히 의혹 제기를 넘어서서 그냥 이거는 흠집 내기, 흠집 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을 공격하는 게 저는 정원호 구청장을 띄워줬다. 왜냐면은 정원호 구청장이 왜 떴죠? 성동구라는 곳에 대한 도시재생으로 많이 거기에 성과를 거둬서 떴는데 힐링센터를 이 시골 그 지역에 지으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폐교를 또 재생시킬 수 있는 뭔가 시골 재생까지 해줬다라는 이미지, 전 좋은 이미지도 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부지 결정하는 방식도 국민들이 직접 결정해서 직접 투표로 결정했다. 이 얼마나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겁니까? 이런 부분들이 저는 오히려 평가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